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지금? 한 1년 한 1개월 된 것 같습니다. 1년 1개월. 예. 박근혜 정부 출범과 같이 하셨는데 이제 2년 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해에는 국정 운영의 틀을 짜고 초기 추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국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 혁신 3개년 계기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좀 늘리고 복지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국정 기본 틀을 마련하셨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틀이 짜여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에 약간 청신호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뭐 대외 관계, 남북 관계 등 또 복지 문제, 그다음 4대 사회학 척결 등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얽혀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못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뭐 그런 점에 아쉬움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년 차에 맞아서 국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경제 3개년 계획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앞으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새로운 야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이 새누리당과 닮은 꼴이다. 어저께 이렇게 양당 대표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강정책이 닮은 꼴이면 극단의 목소리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는 그 감사원장 청문회 한 뒤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에서 복지부 장관 사퇴하지 않으면 처리 못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런 연계 정치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에 가는데 외교 안보상의 일이고 그 법안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방송법 때문에 못해주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뭐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내각에도 야당과 소통 그리고 야당에 대한 뭐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그게 요청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여야 간에 대표님들을 뵙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소통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특별히 잘했다 이런 평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2배, 3배 네.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내에 여야에 독일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독일에 가서 독일의 정치, 또 통일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을 확인하고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독일 다녀오셨고 독일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독일 정치의 특징은 연정에 있다. 이런 건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보수당인 기민당인데, 진보당인 3인당, 주요 제1야당인 3인당과 손을 잡는 대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끝난 뒤 지금까지 22번의 정부 구성이 있었는데 전부 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못 넘는 의석을 만들다 보니까 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단독 정부가 가능할 때에도 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정을 하느냐? 연정의 장점이 뭐냐? 총리께서도 잘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야가 손을 잡거나 이렇게 여러 정파가 손을 잡아서 정부를 구성하면 불필요한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유효적절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동방정책, 과거에 대한 사과,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독일의 정치, 그리고 연합정치, 연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임기 내내 상대방 정당을 흠집내거나 공격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고 무한 경쟁의 세계 무대에서 정치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지금 금방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내각제나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협조가 없이는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까 개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독일에서의 연정의 정신을 우리 정치에서 살려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각의 일부를 예를 들면 환경부나 복지부나 노동부 중에 일부를 야당이 맡아보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진취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와 지도가 좀 더 성숙해지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박근혜 정부 2년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이 관행으로 정착이 되면 대선에서 지더라도 야당이 소외감을 덜 느낄 것이다. 국정에 대한 협조 자세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으시죠? 네. 현재 제청권을 잘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최대한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제는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책임 총리제라는 용어는 뭐 헌법상 또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각을 잘 통할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임 총리는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총리께서도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잘 행사하셔서 이렇게 다음 개각 때에는 야당 인사의 추천도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재청권을 한번 행사해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 중에 100% 국민 대통합,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네, 통합 노력은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 이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사회 갈등은 27개 OECD 국가 중에 터키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 갈등 지수가 10%만 감소해도 1인당 GDP가 1.8% 내지 5.4%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의 일부를 야당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계시죠? 예. 통일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래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준비위원회에도 이번에 야당의 추천 또는 야당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대통령께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민간위원회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세대, 지역별 형평,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통일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제 중대한 선언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드레스덴 이번에 그 구상은 실제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그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함으로 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특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은 그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사업들, 즉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제시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과거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사실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과거 정부 정책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과거 정부의 그 비핵 개방 3천은 북한의 그 비핵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야만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교류협력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도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은 비핵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 진전과 상관없이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특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에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드레스덴 선언은 오이사 조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오이사 조치의 그 과거 이제 2010년도에 오이사 조치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가 있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오이사 조치의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이번에 드레스덴 구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오이사 조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가서 확인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통일 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한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독은 인적 교류, 통신, 현지 교환, 물적 교류 등이 지금 남북한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 1988년에 675만 명, 서독인의 동독 방문도 667만 명, 1976년 우편 통신협정 체결 후에 연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 1,592개의 전화 회선을 유지, 또 방송에 관한 협력, 환경 분야, 서독이 하천보호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독 측에 기술을 지원했고, 학술, 과학, 기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 종교 분야에서 서독교회는 57년부터 90년까지 동독교회에 직접 사용할 23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1조 3,800억의 물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독에서는 라이프치히 민주화 시위를 기화로 수십만 명이 동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습니다. 이 남북한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통일의 후유증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덴 인근의 괴델리츠 마을에 가보면 동독 출신과 서독 출신들이 와가지고 그동안의 앙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전히 지금도 동독인들은 오씨, 서독인들은 배씨 이런 식으로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그러면서 마음의 앙금이 쌓였었다. 동독인을 은근히 무시하고 지금도 동독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있고 이런 것들로 볼 때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의 통합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포를 쏘고 도발 행위를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독일과 우리의 그 차이점들, 또 역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북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끊임없이 교류협력을 해야만 되는 상대. 이 두 가지 성격을 너무나 극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독일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인 만큼 최대한 우리의 지혜를 좀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을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서부터 지난 한 3개월 반 동안 많은 고민을, 특히 정부 전체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안을 내놨는데 마침 또 그때 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것이 또 계속 갈 거라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때가 오면 또 통일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작지만 반드시 걸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안보와 남북 협력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남북협력 사업을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교류 협력 사업들도 안보상의 이유로 그거를 너무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개입력의 약화는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적 성격을 강화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반도 문제를,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 해결장에서 우리의 주도권도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북한 위협에 굴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의 그 조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대응과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균형되게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민화협의 대북 비료 지원이 통일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표현이 통일부가 반대를 했다, 이런 표현은 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화협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3월 달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대규모의 어떤 그 비료 지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민화협에게 전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축산 산림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남북 관계에서 이 교류 협력이나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품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전반적인 남북관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일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향후 통일이 될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을 연결시킬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 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지만 이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한 경쟁, 상대적 박탈감, 또 남북의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 수행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26,000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지난 한 거의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통일과 상관없이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 들어온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해서 자신들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나 또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어떤 상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못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언젠가는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만 될 때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섞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또 이분들을 좀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역량을 결집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오늘의 성취에도 한국 정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독일의 오늘을 보면서 오늘의 독일을 만든 독일 정치를 참고로 해서 여야가 함께하는 연합의 정치, 정파보다 더 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